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주택이 공매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매로 낙찰된 사례가 있어서 그때 이제 기사를 좀 스크랩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걸 공부해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던 중에 요 스크랩해 놓은 기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기사 보고 그 사건을 한번 훑어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논현동 사저가 이제 111억에 낙찰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이 사례는 이제 어떤 채권 채무 관계보다는 이제 검찰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이제 추징금 같은 거, 예를 들면 이제 추징금이나 벌금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걸 통상적으로 이제 벌금 같은 경우를 내지 않으면 이제 징역을 살리는데 그렇지 않고 요건 아마 추징금인지 모르겠네요. 한번 추징금 같은가? 그래서 이 논현동 사저에 이제 압류나 가압류를 이제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공매를 처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벌금 같은 경우도 이제 공매 처리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논현동 사저를 공매 처분한 캔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의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111억에 낙찰된 분은 어쨌든 잔금은 내야 되는 거죠. 잔금은 내고 잔금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송에 임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아마도 국가를 상대로 캠코를 상대로 했으니까 국가 상대죠. 공매 처분의 무효를 이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떤 거에 있어서 가처분을 걸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명도나 인도 이런 부분들을 정지시켜 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111억이라는 거액을 들여놓고서 어쨌든 지금 보면 이 사건 자체도 보면은 좀 복잡해요. 토지하고 건물이 매각되는 상황에 있어서 김윤옥 여사랑 이제 지분에 대해서 소유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 지분이 김윤옥 여사 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아마 대출이 원활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대출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 토지는 원룸으로 있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미리 설명드리자면 토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두 필지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정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주택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있는데 보면은 이 토지 지분은 여기까지는 이명박 대통령 소유냐, 이명박 소유고 여기는 김윤옥 여사 소유 같아요. 그런데 건물은 또 이 건물은 이 필지 안에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은데 건물 소유가 또 이게 공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경매를 당한 이 필지 안에 있는 주택의 공유 지분이 또 김윤옥 여사가 있기 때문에 김 여사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거를 잔금을 치르더라도 이 안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어떤 공유니까 철거는 안 되겠죠. 어떤 지료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이 사저 안에서. 그죠?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건물이 반 정도가 공매가 처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사실은 이런 걸 낙찰 받으면 안 되는 건에 속해요. 근데 일단은 낙찰 받았지만 무효 처분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 기타 어떤 잔금을 낸 이후에도 소유권 행사가 정지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이자 주고 있고 물론 이자도 없이 그냥 큰 부자여서 111억의 현금으로 딱 때려받고 소송을 해서 한 2년 정도를 달려도 된다. 나는 상관없다. 라는 주의라면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요거는 지키기가 힘들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논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조계에 따르면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공매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제 이전 대통령의 대리인은 노년동 사저는 이전 대통령 소유인데 김 여사의 소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저 건물 중에 이전 대통령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를 한 것이므로 노년동 사저의 절반만 공매 대상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노년동 사저의 절반만 된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그 건물 안에 이 건물에 이제 그 여기 김 여사 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물을 탁 자르기도 못이게 하고 또 좀 이따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논점들은 일단 기사 본 다음에 얘기하시죠. 일괄 공매가 이루어지면 김 여사가 공매 절차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한데 캠코는 우선 매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김 여사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캠코가 임의로 법률상 인정되는 공유의 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자, 이 부분도 논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민사집행법에서 인정하는 것인데, 이거가 인정이 안 되려면은, 특별한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의 상대방, 그죠? 공유물을 분할하자는 소송을 건 상대방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김 여사가 낙찰을 받으려고 할 때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배제할 만한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는데 그것을 배제함으로써 요 자체가 논점이 돼서 애초부터 공매를 다시 하라는 무효 처분이 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노년동 사저가 김 여사의 지분도 있는데 일괄해서 사저를 공매 처분함으로써 벌금과 추징 대상이 아닌 김 여사의 재산권이 침해됐다. 이 부분도 확실하죠. 예를 들면은 그 이명박 씨의 벌금이라면 그 벌금을 원인으로 명백하게 공유 지분이 나뉘어져 있죠. 소유권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 김윤옥 씨의 재산까지 같이 공매 처분이 됐다면 그 또한 무효 사유가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근데 왜 이런 그 법적인 부분을 문제시 된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선 매수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하려면은 예를 들면 같은 범죄 행위, 이 벌금 행위에 대해서 공범이면 우선 매수권을 박탈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알기로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선 매수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왜냐하면 우선 매수권을 줘버리면은 오히려 김윤옥 씨 쪽에서 매입하면서 벌금과 추징금을 걷기가 더 용이했을 것인데 오히려 배제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어떤 그 법적인 판단이 아니고 어떤 그 뭐 괴롭히려는 수단인가, 뭐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라고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에 분명히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왜 배제했는지에 대한 어떤 우리가 모르는 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그 법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가 하기 이전 단계에서 이 검사의 행위를 올바르게 보려면은 그러니까 이 캠코의 행위를 올바르게 보려면 명확한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이래서 우선 매수권을 못 줍니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 이거는 뭐 보나 안 보나 공매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가 모를 리가 없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은 어떤 법률 규정은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요거는 조금 괴롭힐 목적으로 이거를 우선 매수권 행사를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건물 자체가 공유로 되어 있는데 그걸 굳이 전체를 일괄해서 공매를 치는 것은 이거를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효 처리까지 가도록 만드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왜 이런 무리수를 둬서 자꾸 힘들게 갈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리인은 건물에 대해서는 절반의 소유권만 취득하게 된다. 왜냐하면 절반만 이명박 씨 거니까요. 그뿐 아니라 사저 건물은 이전 대통령의 소유
토지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김 여사의 토지 위에도 위치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건물 철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여기가 예를 들면 이명박 거고 여기가 김윤옥 거면 건물 중에 일부가 김윤옥 씨 쪽으로 넘어왔다 이거죠. 그러면 이 김윤옥 씨 땅 위에 있는 이 건물은 타인 소유니까 어쨌든 철거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철거 아니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고 봤을 때는 지료의 얘기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짚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볼 때 아까 보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은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이 여기에 되게 만땅으로 지어져 있고 여기는 좀 정원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 처음부터 왜 이래 이거 처음부터 이 두 필지를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용적률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냐, 건폐율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쪽은 정원으로 쓰고 이쪽에 집이 있지만은 실제로 이 집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요 대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반만 경매가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 필지만 가지고 이 필지를 기준으로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따져보면은 여기에 너무 많이 지어져 있는 케이스가 돼버리죠. 이렇게 돼버리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도 이슈가 되는 게, 왜냐면 여기가 담을 쳤다고 쳤을 때 이 남아있는 토지에서 새로운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요 자체에서의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또 생긴단 말이죠. 필지가 나뉘어져서 남의 거니까. 그러면 이 좁은 필지 안에 이런 어떤 완전히 건물이 꽉꽉 차서 들어가는 거가 현행법 위반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이게 두 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집을 지었을 것인데, 그럼 이렇게 나눴을 때 기존 주택, 이 공매로 매입한 이 토지 이외에서의 용적률 건폐율이 오버된 부분은 이미 건축을 지었기 때문에 손대지 못하는 것인지 정말 이상하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 나머지 토지에다 정원에다도 집을 짓게 될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요 현행법에 따라서 용적률 건폐율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진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슈가 좀 몇 개가 있더라고요. 여기 집입니다. 네.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이 130억이네요. 추징금이 57억이다.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111억에 낙찰이 됐고, 가압류 좀 몇 개 있고 하니까 실제로 그래도 이렇게 상당수가 이 공매 행위로 인해서 덜어질 수 있는 건이긴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당시에 이제 각종 시민단체랑 현 정권에서 왜 공매 안 쳐 하면서 촉진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추긴 건 있는데 당연히 받아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무효 소송으로 끌고 가버리면 기본 2, 3년 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무효까지 판결 받아버리면 이 사건은 오히려 더 딜레이 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을 좀 정리하고 뭔가 공매를 해야 되는데, 정리할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어거지로성으로 넘겨버린 거 아닌가 싶고, 누군가가 이제 낙찰에 걸려든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처리하는데 좀 피곤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위법한 부분들도 좀 있고, 딱 이 느낌이 이제 어떤 절차보다는 어떤 내실보다는 그냥 우선 실적주의로 먼저 공매를 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법원은 논현동 자택과 부천 공장의 건물 부지에 대한 추징 보전 청구를 받아들였고, 공시지가는 70억 정도 된다. 추징 보전 명령은 피고인 등이 범죄 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 판결까지 묶어두는 행위다.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사면이나 가석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금은 솔직히 안 내면은 이제 감옥에서 노역을 통해서 삭감할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제 노역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벌금을 일당으로 환산해서 일을 시키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100억쯤 되니까 막 50년씩 노역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으로 총액이 얼마더라도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벌금 액수가 많은 사람들은 하루 일당이 뭐 몇 천만 원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추징금은 모두 내야 된다. 추징금이 57억이니까 이 집만 팔면 사실은 다 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대개 검찰은 동결된 재산으로 추징금 집행을 먼저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최저 입찰가는 111억 2,600이었는데 입찰자 한 명이 돼서 111억 5,600으로 3천만 원 더 써서 7월 1일 날 낙찰됐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보면은 논현동 29번지 외에 한 필지가 더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땅 면적 있고 가격이 이렇게 있고 1등에 3천 더 쓴 거고 낙찰 이런 거 보세요. 상세 보기 한번 봐볼까? 상세 보기 보면은 입찰 차수는 1회차죠. 자, 그리고 총액이 이렇게 있고요. 유효 한 명이 되고요. 111억 5,6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혼자 이렇게 다 돼 있죠. 29번지. 네. 그래서 이거 필지를 제가 이제 지도로 이렇게 열어봤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적 편집도를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게 29번지예요. 29번지고 13번지인데 요렇게 이 땅이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 그 사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반 정도는 13번지는 내가 보니까 김윤옥 씨 거예요. 요 토지는 이명박 씨 겁니다. 그런데 요 토지만 공매를 당한 거예요. 토지는 전체. 자, 여기까지는 괜찮죠. 토지는 전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건물이 있는 거죠. 건물이 있는 거야. 여기에. 그 건물은 또 요 13번지 쪽으로 살짝 넘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요 13번지 쪽으로. 그리고 아까 앞서 말했지만은 여기는 다 정원이란 말이야. 일단은 자, 다시 한번 토지 요거가 전체 공매 당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의 2분의 1은 또 김윤옥 씨 거고 하나는 이명박 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토지는 여기 이명박 토지를 가져갔는데 건물은 그 김씨 소유다는 거예요. 그 반은. 그러니까 낙찰한 사람 입장에서는 토지 전체하고 건물의 반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이라는 것은 동쪽 건물이나 서쪽 건물이라고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2분의 1을 어떻게 자를 수가 없어. 그냥 이거는. 근데 그러면 이 건물이 전체가 이 토지 위에 들어왔다면 이 건물에 대해서 대략 2분의 1이라도 지료를 청구하거나 건물을 철거 소송을 걸 수는 있겠죠. 그럼 철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래? 지료를 낼래? 철거할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법정지상권이 되려면은 토지와 건물이 그 근저당권 설정 당시, 지금 같은 경우는 근저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매 처분 당시에 관습법상 지상권이 돼서 공매 처분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가 보면 토지는 이명박 거고 건물은 둘이 거다 이게. 그러면 요 전체에 대해서 근저당이 생긴 적이 없는데 공매는 또 여기에만 생겨. 그러니까 처분 당시에 여기는 이씨 거, 여기는 김씨 거. 그러니까 이게 관습법상 지상권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공매 처분 당시에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의 소유여야 되는데 요거는 김씨 거고 하나는 이씨 거기 때문에 요거는 어찌 보면은 철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 되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사항이죠. 이거는 이제 어쨌든 모든 공은 판사들이 이제 고민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취득 당시 어떻게 했냐부터 어떻게 증여했냐, 뭐 했냐, 뭐 이런 부분. 토지의 사용에 대해서 허가를 맡은 거 아니겠어요, 이 건물은. 어쨌든, 그죠?
이명박, 발음이 참 힘드네요.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너무 느리니까. 자, 그냥 이명박 씨, 김윤옥 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씨가 건물을 지을 때는 이 건물 부분만 증여가 된 건지, 언제 된 건지, 증여가 됐다면 이 토지 사용권을 승낙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철거는 아니지. 소유권의 그 토지의 사용권에 대해서, 뭔가 사용을 허락해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허락을 안 해줬다면은 철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다 이거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이런 건물은 좀 피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간평서를 하나 보면서 이 정도만 공부해도 엄청나죠. 보니까 간평이 토지는 한 필지 온룸으로 다 나왔고요. 건물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로 돼서 건물은 10억으로 감정이 됐네요. 예,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서 그 필지를 봐야 돼요. 필지 모양을 봅시다. 평면도라고 해야 되나? 현황도, 평면도. 아이고. 네,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지하 1층 단독주택 29평을 증축했고요. 29제곱을. 본건 건물 내부에는 소유자의 부재로 인해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고 의뢰인과 협의하여 외부 관찰 상태, 탐문 내용 뭐 등등을 해서 평가했고, 일반 건축물 대상상 건물 지하 1층 내 경호시설은 소재하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평가 대상을 제외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그 소송을 통해서 그 잔금 내고 소송을 통해서 엄연히 자기 거가 된다고 했을 때 이 경호시설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골치 아픈 거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호를 하려면 이제 그 전직 대통령하고 가족을 경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경호시설을 철거하거나 이동하게 할 수가 있겠냐. 그러면 그 부분도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냥 말로 여기로 좀 이동해 주세요. 우리 집 앞이니까 라고 한다고 해서 예 하고 이동하진 않죠. 경호시설이 벌써 30평이 넘지 않습니까? 꽤 큰 거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하고 언제까지 그러면 이거를 보존하게 할 거냐. 이 부분도 이슈가 돼서 힘들다 이게.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면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찌됐든 건물이 요 안에 딱 들어가는 느낌으로 지어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측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측량을 했을 때 요 건물 여기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이. 그럼 이 건물의 2분의 1은 또 그 낙찰자하고 2분의 1은 김윤옥 거다. 김윤옥 씨 거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소송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 두 필지를 기준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그런 거를 나중에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있겠냐. 그러면 건축법하고 위반이 된단 말이에요. 건축법에. 만약에 이런 게 허용이 되면 누구나 두 필지를 사서 건물을 만땅으로 지어놓고 딱 그 다음에 요거를 증여 형태로 또는 경매 당한 것처럼 해서 와이프나 기타 등등에게 넘기고 나머지 필지에 또 건물을 지어버릴 수 있겠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은 요걸 딱 잘라서 이 건물은 이 벽을 치고 여기는 그래서 건물에 건축 허가를 안 내준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죠. 요거는 소유권에 분쟁이 생겨서 싸웠고 그럼 요거라도 해서 이 면적에서 집이라도 내가 짓고 살란다 할 때는 또 건축 허가를 안 내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 난 이거 진짜 궁금한데 이거는 이제 행정관청하고 그들의 이제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화단이죠. 그러니까 땅이 한 요 정도 좀 잘린 건지 만약에 그쵸 요렇게 잘렸다고 보면은 여기 뭐가 지금 들어왔잖아 구조물이. 애매모호해진 상황이 이렇게 연출된 거 아닌가. 근데 집은 이렇게 했네요. 집은 여기 보면 한 동이 있고요, 두 동이 있고. 이게 지한지 뭔지 모르겠지 아니면 동을 연결한 건지 모르겠고 여기는 이제 그 정원이죠. 여기가 이제 계단 올라오는 거고 이게 이제 정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소유권 문제도 복잡하고 토지 문제 복잡하고 아닌 게 아니라 이쪽이 좀 들어온 느낌이 있어요. 이 집 토지를 경계를 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오늘 공부는 어떤 걸 해봤냐면, 오늘 공부는 이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의 이제 사저가 논현동 29번지인데, 그 옆에 필지와 연계됐을 때, 하나는, 김윤옥 씨와 이명박 씨의,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엮였고, 건물은 이명박 씨의 토지 위에 거의 다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매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우선 매수권, 공의자 우선 매수권을 주지 않은 이 행위가 무효 처분을 받는다면 공매 자체가 무효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 공매 무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잔금을 치른 111억짜리 그 잔금을 치룰 이 낙찰자 같은 경우는 소송할 때까지, 결과가 날 때까지 어떤 소유권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 문도 안 열어주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경호실에서 열어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왜 이런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왜 안 줬는지, 왜 공매 무효 소송까지 가도록 빌미를 제공했는지도 궁금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다 보면 또 뭐 취재가 이루어지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